갈수록 소리가 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나요? 좀 소리 좀 크게 좀 질러주세요. 자, 영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아우 참 잘생겼네 이런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아, 지금 감독님 계신데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화장실 갔다 이제 들어오시는데 지금 여기 요거를 먼저 좀 나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저녁 안 드신 분들 원래 갑자기 이러면 사람들이 손을 몇 명 안 들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지?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좀 어필을 좀 해보세요. 어필을. 네, 네, 나오시고 여기 나오시고. 네. 세 분. 아, 네, 그 프레시 지금 흔드시고 계시는 분. 네. 지금 방금 말하신 분. 두 명 다요? 아, 3명 더. 네, 나오세요. 네. 네네, 나오세요. 다 됐나요? 네. 네, 착석해 주시고. 네, 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산 영화제 감독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좀 재밌는 또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진짜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한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 김한민입니다. 방금 그 불량미가 제가 주 촬영지 중에 하나는 여수살이에요. 그래서 여수에서 이쪽 그 여천 농협이란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님 우리 저기 쌀 브랜드가 거북선에 실린 쌀이 있는데 좀 이거 같이 좀 이렇게 어떻게 콜라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 쌀 이름이 그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그러면 좀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지금 공수에서 올라온 쌀이 바로 그 쌀입니다. 밥 지어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해풍 맞은 여수의 거북선을 실은 쌀. 갑자기 홍보가 됐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일단 먼저 드리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오늘은 그 제가 질문을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닉네임을 부르시면 그 댓글 남기신 분이 마이크로 말씀을 직접 질문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감독님. 네. 명랑 이제 이후에 이제 한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이제 그렇죠. 개봉으로 따지면 8년이죠. 네, 8년이라는 시간인데 굉장히 긴 시간을 또 준비를 하시면서 이번 영화에서 어떤 특별하게 또 전작을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또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가장 많은 어떤 신경을 쓰셨을까요? 지금 마지막 그 엔딩 롤 올라갈 때 그 VFX 팀들이 어마무시하죠. 그것은 어떤 거냐면 명량 때는 바다에 직접 배를 띄워서 바다 촬영을 꽤 했어요. 근데 한산에서는 바다에서 찍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량을 그때 이제 초속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딸꾹질 아니 제가 아침부터 딸꾹질이 나오는데
감독님이 지금 밤을 새시고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 지휘를 하시니까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컨디션 좋은데 딸꾹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원도 강릉에 평창 동계올림픽 400m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통째로 거기 한 3,000평 되는데 거기를 이제 실내 VFX 세트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수에 이제 세트장을 한국 최초 영화 전용 사극 세트장을 거기에 이제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외 여수는 그 다음에 실내 배촬영은 다 이제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그 스케이트장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VFX 크로마키 치고 그러니까 그린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펙트 여러 가지 뭐 폭파 물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았던 게 코로나를 직격으로 지금 이겨내면서 촬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두 군데로 이렇게 장소를 굉장히 이렇게 한정하니까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에서 촬영을 마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촬영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익숙한 어떤 사극 세트 향이 아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명량과 한산의 이제 차이점이고 뭐 그리고 또 뭐 이제 거북선 구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고 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익모이들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트맨 2830,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질문 남기신 거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이번 영화는 전작 명량에 비해서 좀 드라마를 철저히 배제하고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작품인 만큼 고증과 사실적인 해전을 제안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셨는데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질문자의 이야기를 이제 다르게 제가 해석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소화를 해보자면 명량은 굉장히 이순신에 집중된 정서적인 영화였죠. 어떻게 보면 해전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 그리고 지금 벌어진 지금 이 수세의 국면에서 그 수세의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하고자 하는 이순신의 고뇌 그리고 그 주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한사는 이순신이 굉장히 포커싱된 영화라기보다는 이순신과 주변 사람들 이야기, 나대용, 어영당, 원균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혁기 그래서 이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과 같은 흡수력 그리고 어떤 그 감화력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영화 속에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명량은 철저하게 고독한 이순신의 어떤 그 정서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였다면 한 사람의 한사는 이순신과 그의 사람들, 그의 장수들 뭐 이런 어떤 어우러짐에 더 포커싱이 있었던 영화였죠. 실제로 한사는 그게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있었던 거고요. 초반에 그가 다른 장수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 수세의 국면을 극복했느냐 여기에도 포커스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님이 이제 한산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과 그 주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이제 그
이렇게 초점을 맞추셨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을 이어가지고 고르고님이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선물 없습니다. 네. 그 제가 대신 아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분량이 3개 정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하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바닥이 났어요. 뭐가 이게 좀 우리가 서로가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불량미를 다 드려버렸네요. 이거 원래 그러면 섞어서 맥주를 이건 또 한산 진짜 저기 통영에서 올라온 수제 맥주 한산 수제 맥주 요거는 제가 이제 이분은 이제 지금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네 영화 아주 잘 봤습니다. 명랑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화에도 조연으로 활약한 준사, 임준영, 정시 부인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는데 명랑을 만들 때부터 이런 인물들에 대한 계획을 혹시 설정을 세워두신 건지. 네. 그때부터 세우지는 않았고요. 이제 준사와 임준영 그다음에 이제 정보름 나중에 명량에서 정시 부인이 되죠. 이들은 매우 중요한 한산에서도 중요한 어떤 캐릭터가 되겠구나라고 한산을 쓰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취한 인물들입니다. 준사 같은 경우는 가령 항해장수, 항외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성격을 당시 유교 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 이 전쟁을 나라와 나라의 어떤 국체 대 국체가 싸우는 그런 전쟁으로 규정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조선사회에서는 그 전쟁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그 군사들도 민병이 아니라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명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병의 전통은 이제 대일항쟁기,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도 그대로 또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의라는 개념은 매우 뿌리가 깊고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의 민주항쟁과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우리 민주사회를 이루어가는 지점까지도 그 의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임진왜란을 규정을 하고 나면 항해들이 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편에 서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의로운 전쟁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준사라는 인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임준영과 정시 부인은 그 로맨스와 그대 로맨스의 탄생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한산에서부터 보여주면서 명량으로 가져가면 그 민초들의 그리고 끈끈한 어떤 생명력과 그 어떤 정서들이 어떤 민초들의 정서를 대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 준사라는 인물은 노량까지도 갑니다. 노량에서 이제 의롭게 죽죠. 요건 스포일러.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어떻게 죽는지를 봐주세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아이고. 감독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이고 땀나. 스포를 하시고 박수를 받는 분은 감독님이 처음이십니다. 네. 자, 이스트워터님이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소감은 가슴 벅찬 영화 잘 보았습니다라고 이제 남겨주셨고 질문을 직접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손을 다시 네. 네, 이렇게 꽉 차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우리 익무 회원님들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그 일본 역을 하셨던 분들이 대사량도 많고 고어체까지 쓰니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연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노라는 단어는 굳이 해석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같은 경우는 일본어 선생하고 같이 그 합숙을 했어요. 합숙을 했고 물론 막 일본어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야 그것도 어색해라고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또 후시 녹음 때도 정말 열심히 땄고 그래서 어떤 일본어가 나오는 작품보다 열심히 했다라고는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일본어 고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탐구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 사실은 우리 사극의 톤이 있잖아요. 사극체가 있잖아요. 대사도 그러하옵니다. 뭐 이런 말처럼.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어를 쓰면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생경하게 느끼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도노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주군이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또 이게 그들의 어떤 현실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현상과 당시의 어떤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도노하면 관객들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는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그냥 가자라고 한 것이죠. 예. 네, 빈센트 프리먼님 어디 계신가요? 응? 없어요? 네, 그럼 네, 저기 손 드신 분 계시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겨주신 게 앞에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역사 선생님께서 감독님과 동창이라며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으로 지금껏 홀로 감독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쌓아왔다고. 네,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이순용 쌤이시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친하시진 않으셨다고 하시긴 했는데. 근데 얼굴을 보면 순영이 알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얼굴을 한번 나중에 사진으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질문. 네. 근데 질문 제가 적은 걸 다 아니, 한 개만 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보통 역사를 다룬 작품을 주로 만드시는데 혹시 그에 관한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단순한 듯한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느 순간에 그 역사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생겼어요. 그 방향성이 생겼고,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극락도 살인 사건, 그다음 영화 핸드폰까지는 스릴러 전문 감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있다가, 이제 최종병 교활부터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최종병 교활을 만들기 지점에 뭔가 역사를 가지고 내가 뭔가 액션 영화를 한 3편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최종병 교활이었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 다음에 대일항쟁기, 우리가 이제 좀 일제강점기를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대일항쟁기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조선 청년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가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어떻게 카이로 선언에 한국을 조속한 시일에 독립시킨다는 1943년 수많은 어떤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음에도 코리아만 유독 그렇게 이제 강조되었는지, 그건 제가 역사 공부를 할 때부터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된 후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일제강점기를 넘어서 그 시대를 이제 대일항쟁기로 좀 명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봉오동 전투예요. 근데 봉오동 전투를 기획하고 각본까지 준비를 해두고 있었지만, 이순신 3부작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연배에 정말 출중한 연출력을 갖고 계신 이제 원신영 감독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자호란의 최종병 교활, 그리고 임진왜란의 명량, 그리고 저희 대일항쟁기의 이제 봉오동 전투, 이렇게 세 작품을 이제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자꾸 이제 새끼를 쳐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명량은 이제 한산 노량으로 3부작으로 다시 해야지만 그나마 이순신 장군을 좀 더 입체적인 시각에서 이분을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봉오동 전투는 이제 청산리를 예견하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를 맺죠. 그리고 최종병기 활은 이제 좀 더 이제 더 프리퀄로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뭐 중구난방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상고사부터 지금 이제 근대사까지를 쭉 보면 어떤 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적인 맥이. 그래서 그 정신적인 맥을 찾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지금의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공허함, 그리고 굉장히 분절되는 어떤 단절된 느낌, 또 소외,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그 역사 속에 어떤 정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큰 자긍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긍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연대감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영화가 그냥 소모적인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제가 대중 상업 영화를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실 장르의 법칙을 위반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 사극 영화라 그러면 전쟁 사극 영화에서 꼭 필요한 내 나름의 어떤 장르적인 규칙들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단지 무슨 그럼 역사 강의를 하는 게 낫죠.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대중 상업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규칙들을, 장르의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울림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던지는 게 좋다. 이게 또 서구 헐리우드의 어떤 장르 영화하고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는 한국식의 어떤 장르 영화의 법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네. 감독님이 그 영화 말씀하시면서 자긍심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같아요. 저 영화 보면서 또 그런 어떤 이제 감정을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 받았는데 어떠셨나요, 인무인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딸꾹질이 멈춰가고 있어요. 완다바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완다바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간만에 월메이드 대형 상업 영화를 보게 되어 즐거웠다고 이제 질문은 3개를 남겨주셨는데 하나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자면 그 견내랑 전투부터 그 전투 중에 대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 부분을 쭉 자막 처리를 다 하셨는데 그거 생각을 어떤 기회로 하시게 된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수제 맥주 한산. 갖다 드리세요. 제 사인도 들어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게 명량 때부터 있었던 고민입니다. 사실 명량을 개봉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대사가 잘 안 들린다. 특히 해전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말에 뭔가 대사 자막을 넣는 건 그때는 상상을 못했고 굉장히 제 자신에게도 생경했고 이질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근데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해전을 치룰 때 그 사운드 트랙을, 우리 믹싱실의 사운드 트랙을 보면은 정말 100개가 넘어요. 그 채널이, 그 트랙이.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대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운드를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제 파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가지고 그 대사가 들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흘러가는 흐름의 정서가 또 밀도감이 죽어요. 밀도감이. 이제 그래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뭐 믹싱을 잘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회전으로 쫙 음악으로 밀고 가고 어떤 그 앰비언스로 같이 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적당한 타임에 외군들 말이 있으니까 자막 때 이걸 치고 들어가 버리자. 그래서 적당한 타임에 그거를 또 빼주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이거는 조금 필수적이라고 많은 이제 영화들이 따라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이제 제가 시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벌써 60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대사 처리를 잘해도 못 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한번 전 연령층을 위해서 좀 이제 한번 시도해 봤고,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요? 네, 괜찮았죠. 오히려 그냥 그 막 어떤 시끄러운 전장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자막 좀 읽고 넘어가는 게 뭐 근데 이제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맥주 드렸잖아요. 네, 그 리뷰어인님이 어디 계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대학에서 역사를 부전공했는데 대학 교수님께서 이 시기에 진짜 주인공들은 사실 육지에서 싸운 의병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나마 육지에서의 의병전이 있었는데 육지에서 의병전을 다루실 때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병의 의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조금 짧은 어떤 지점 부분이지만 드러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당시에 어떤 의병 활동이 있었다 그러면 의병 활동 그게 당연한 지점에 있었던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발적으로 어떤 봉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발적 봉기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뭔가 군대를 만들어낸다는 거 자칫하면 그 역적으로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지점들을 그러면 이 영화에서 짧지만 좀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고 특히 이제 성리학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리라는 개념을 보면 이제 조선시대는 사단 칠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이라는 표현보다도 그걸 화두 삼았던 것 같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의예지, 실정이라고 하면 희노애락 오애오요. 그 중에서 이 인의예지라는 개념은 이의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 중에 의, 수호지심이라는 이 의는 조선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사회적 덕목이었고 그 의를 실천하는 것은 식자층이고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 사회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개념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진적인 느낌? 우리가 그런 것들 좀 간과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국난이 발생했을 때 특히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매우 본능적으로 작동을 해요. DNA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그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일항쟁기나 그리고 근대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작동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는 자발적인 봉기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사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번에 항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의를 강조하면서 의와 불의의 전쟁으로서 임진왜란을 규정하고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그랬고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 영화를 좀 새롭게 한번 제기해 보고자 그 개념 그리고 육지전을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음력 7월 8일 해상 전투가 있을 때 웅치하고 이치, 특히 웅치에서는 그런 치열한 교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방어가 성공을 했고요. 결국은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 이제 이순신 캐릭터에 대한 뭐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 그 롬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아, 네. 마이크. 아, 여기 앞쪽에 계시거든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네, 저는 이번에 한산 보면서 명량보다도 이순신이란 캐릭터가 훨씬 드라이하고 어떤 사람을 그렸다기보다도 마지막 대사에서 언급한 한산이라는 그런 어떠한 존재를 의인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크레딧에도 이순신 모친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부분들을 다 덜어내고 이러한 어떤 좀 인간성을 덜어낸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와 그런 캐릭터를 묘사하기 위해서 박해일 배우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순신 인간성을 드러낸 이순신으로 보였군요. 기록을 이렇게 뒤져봤을 때 이순신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말수가 많은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묵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자기 어떤 수양과 이런 것들에 잘 이렇게 내공이 쌓이신 분인데 저희가 이제 헤이리에게 했던 것은 인간성을 제거하라고 한 건 아니고 말수가 적게 가급적이며 그리고 과묵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인물 그리고 절제를 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려 원균과 만나는 그 첫 장면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죠. 원균 혼자서 막 떠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하고 이제 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만큼 저는 이순신을 그렇게 표현한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헤이리도 이제 그거를 잘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고 헤이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그냥 정신줄 놓고 있는 이순신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뭔가 에너지가 탄탄하게 눈빛 속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인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그런 인물을 이순신으로 우리가 가져가 보자 해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지 뭐 인간성을 제거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과묵하고 절제된 그런 대사를 하는 그런 이순신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량에서 이순신도 과묵하긴 하지만 그때 이순신은 용장으로서 뭔가 활화상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우리 최민식 배우님의 그런 어떤 캐릭터가 필요했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물과 같고 냉정하면서도 과묵한 그런 어떤 이순신으로서 그리고 젊은 이순신으로서 박해일이 필요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신 분이 뭐 인간성을 제거를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어떤 그런 영웅적인 어떤 인물을 그려낼 때 그 주변의 어떤 인물과의 어떤 그런 어떤 상호 어떤 작용 속에서 뭔가 이 큰일을 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소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덜 했다라는 아마 그런 걸로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감독님 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 네, 그 겨우살이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손 드신 분, 네. 저분한테 맥주 하나 드리죠. 전 우리 대단한 약간 질문은 서로가 아니고요. 전작에선 부제를 안 붙이셨는데 이번하고 노량은 부제를 붙이셨다고. 아니. 네. 서로 잠깐 꼬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다시 네. 전작에서는 전작은 없는데 이번 작품부터 부제를 붙이시고 있는데 특히 이 용의 출연이라는 게 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부제를 갑자기 붙이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명량도 부제가 있었습니다. 명량 회오리 바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명량 개봉 2달 전에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해역에서 그게 발생을 해서 투자사의 요청으로 바다를 좀 빼자, 부재를 좀 없애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결과로 그래서 앞으로는 명량 회오리 바다로 좀 그리고 두 번째가 한산 용의 출현, 그리고 세 번째가 노량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부제들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찾아보시면 그 티저 포스터, 명량 티저 포스터 보시면 회오리 바다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서 뭐 질문이 같이 들어왔어요. 대답이 됐나요? 네. 용이 뭔지 모르겠다. 뭘까요? 뭐 단순하게는 뭐 거북선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라이징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이제 그 이순신과 그 용의 이미지가 겹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또 플러스 알파 뭐 예. 귀엽게 봐주세요. 너무 까칠하시게. 감사합니다. 나의 익모일지님 어디 계신가요? 네. 질문한 거 좀 찾아볼게요. 그 질문하신 거는 그 이제 해상전을 찍으실 때 제일 신경 쓰신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예, 맞습니다. 네네.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어떤 고정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고정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해전 장면에 넣게 되셨는지 그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한산해전에 대한 난중일기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어떤 유인전을 펼쳤고, 그리고 이제 하객진으로 작선 이런 몇 척을 섬멸했다. 그래서 40몇 척을 부수고 나머지 배들은 이제 폐주했다라고 뭐 이런 이제 다른 기록들만 했지. 당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이제 1592년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임진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쭉 기록들이 뭐 짧지만 쭉 뭐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시다가 한산해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근데 명량은 있거든요. 명량은 처음에는 좀 러프하게 쓰신 기록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쓰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노량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 한산에 대한 기록이 왜 없을까를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보건데, 그 기록은 그만큼 그 해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뭐 경황이 없었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거기 그런 일기에 뭔가를 할 정도로 정신적 여력이 좀 없으셨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한산해전을 다른 기록들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재조합, 재구성을 해야 하는데 가장 제가 해석하는 이제 그 유인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은 그냥 배 몇 척이 들어가서 그냥 적선들 본대를 끌어내 가지고 한산도 앞에서 이제 하객진, 그것도 왜 하객진이 아니라 나머지 원균의 경상우수군은 저 오른쪽이 매복하고 왼쪽이 매복하고 저기 이역기는 우리 본대로 봤을 때 이역기 부대가 저 오른쪽에 매복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나와서 쌈 싸먹기 하는 그런 식의 하객진을 펼쳤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것도 이제 대중상업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는 가장 명징하고 쉽게 이 해전을 관객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면서 뭔가 개연성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이제 과제가 이제 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가장 또 어떻게 해야 관객들이 잘 따라오고, 그리고 그 개연성에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서 극적으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전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명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량은 사실은 내가 한 가지 이제 튼 게 있죠. 그 명량 때 다니다 보면, 무대 인사 다니다 보면 꼭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에서 백병전 없었다. 근데 왜 당신은 이순신 장군 대장선에 백병전을 넣었냐? 그러면 맞다, 당신 말이. 그런데 나는 거기에 사직생의 그 이순신의 생사관을 좀 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순신 대장선에 백병전이 있었으면 하고, 실제로 기록에는 안위의 쪽에는 그 백병전이 있었던 것 같다. 그거를 내가 좀 이순신의 대장선으로 좀 가져왔다.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그 양반의 어떤 생사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극명하게 딱 명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순신의 대장선에 좀 백병전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런 본질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 해전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참나무 방패 소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번 소감을 세밀한 감정선과 화끈한 전투 장면 잘 보았습니다, 감독님. 1천만은 기본이겠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분 드리세요. 빨리. 질문을 3개 남겨주셨는데 두 번째로 하시면 또 이어서 답변을 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거 네, 하면 네. 될까요? 네. 네. 떨려가지고 질문 잘 못하겠는데 저기 다크맨님이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좀 많이 국뽕이 찼는지 아무튼 너무 네. 죄송한데 말이 좀 잘 안 나와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산에서는 하객진을 펼친 판옥선의 포격 장면을 눈여겨보았는데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직사사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연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고가 조금이라도 있는 해상에서 기본적으로 뭐 1km 사격은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왁기 작가와 그 부하 삼총사들이 부하 삼총사라니까 웃긴가요? 저기 이제 지네들끼리 이제 판옥선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0보 안에서는 월선이 가능하고요, 100보 안에서는 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 판옥선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거의 그런 흔들리는 배에 상호배가 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직사가 위력을 갖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사를 이제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들이 원하는 거리까지 좁혀낸 다음에 그때 직사를 하는 게 필요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그러니까 극적으로 극대화시켜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포탄뿐만 아니라 조란탄이라는 그 산탄 알갱이까지 이중으로 폭약을 채우고 그 화약을 채우고 그리고 그걸 발사하는 그런 이중 경목을 떼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실제 제가 시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내가 무기 전문가한테 물었을 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제히 사격하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면 굉장히 극적이면서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하객진을 제가 단순히 하객진이라는 개념으로만 했으면 이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 위의 성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 서해 유성룡 대감이 본인이 직접 판옥선을 걸어 내려갔을 때 기록한 진술이에요. 왜 이렇게 들어야지. 딸꾹질이 멈추니까 이번에 기침이.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서해 대감이 그러니까 협선을 타고 갔겠죠. 그리고 판옥선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마치 바다 위에 성곽을 두른 성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객진에 응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공격용이냐 수비용이냐를 봤을 때 그거는 공성적일 수도 있고 수성적일 수도 있는 매우 묘한, 왜냐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하객진은 이 개념을 이순신 장군이 득도하시고 영감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영감은 그 어떤 그 하객진의 개념을 본인이 저기 함경도 땅 저기 녹둔도에서 근무할 때 그때 여진족들의 어떤 기마대에 그런 전술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는, 그걸 이제 꿈으로 차용을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재조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 좀 답이 됐기를,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델라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는데 1번 질문을 하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순신은 3부작인 만큼 이순신 캐릭터가 새 작품 내내 이어지는데 이 연결 지점에서 가장 감독님이 신경 쓰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또 그 이순신을 연기하는 배우분도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이 이 3부작을 보면서 어떤 전혀 다른 인물로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면 마블 시리즈처럼 뭐 아이언맨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되게 이상하겠죠. 근데 이순신은 굉장히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인물의 표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각 해전마다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지장으로서, 용장으로서, 현장으로서 거기에 맞는 배우들을 캐스팅하면 그게 과연 관객들에게 안 받아들여질까? 이질적으로 느껴질까? 모든 배역을 다 최민식이 하는 게 맞을까? 그건 아니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이순신에는 젊은 그 특징에 맞는, 지장으로서의 특징에 맞는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하면 되겠고, 그리고 뭐 명량에서는 좀 더 용맹스러운 내지는 굉장히 어떤 버티는 어떤 그런 불도저 같은 느낌에서의 최민식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노량에서는 현장으로서 뭔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의 그 큰 어떤 빅플랜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김윤석이 참 좋겠다. 김윤석 배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해전이 갖는 특징들이 어떤 딱딱 그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전쟁을 수세에서 이제 뭔가 전쟁의 양상을 뒤바뀌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에 있었던 전투고, 그리고 명량은 정말 불강력적인 지점에서 이제 역전극의 어떤 느낌에서의 그런 전투고, 그리고 노량은 오히려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적들을 막아서면서 이제 공세적인 전투고, 이런 어떤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순신의 그 3대 해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전들을 통해서 그 이순신을 보여준다면 아까 내가 이순신 3부작을 기획했던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봄으로써 이순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싸웠는지를 전체 이 트롤로지를 보면 이순신을 좀 알겠다라고 느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 정도? 네, 아쉽게도 나중에 노량까지 보시고 한번 쭉 이제 한산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한 156개 정도 뭐 하셨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민 감독님, 인물들에게 마지막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제가 이제 익스트림 모비 이제 이 특별시사와 그다음 GV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왠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저한테 좀 뭔가 자극도 되고 힘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익스트림 무비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저도 보면서 실제로 뭐 많은 이런 식으로도 보는구나, 이렇구나, 이런 디테일이 있네, 많이 참고도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무비를 이제 평소에 그렇게 좀 접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사의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GV까지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럼 재밌겠다, 그리고 또 나 해보고 싶다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좌석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또 노량 때 한 번 더 합시다. 네, 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또 보신 분들 이렇게 후기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바다판 탑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다판 탑건? 이게 이제 하늘은 탑건이다, 근데 바다는 한산이다. 지금 뭐 후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방금도 이렇게 후기가 올랐는데 이 영화를 뭔가 좀 압축해서 설명하는 가장 좋은 어떤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이 들으셨을 때 탑건 안 보셨죠? 봤어요. 말씀하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지금 이제 시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탑건은 뭐 그냥 탑건 자체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뭐 이제 바다판 탑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바다판 뭐 좋은 이순신 이야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네.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분 빨리 맥주 빨리.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확 긁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뭐 그 올해 이제 영화 중에 많은 분들이 탑건을 이제 매버릭을 올해의 영화로 이제 많이 꼽으시는데, 이제 그만큼 한산이란 영화가 좀 영화를 보신 분에게 좀 크게 뭔가 좀 감정을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한민 감독님에게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한번 마지막.